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예상외 청중이 엄청 많은데요. 아마 이제 선생님 따라서 온 사람도 있고 친구 응원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이따가 발표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란 건 결국은 누군가 들어야지 말하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저희 지금 100명 넘게 있으니까 어쩌면 더 떨릴 수도 있지만 더 재미있게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대회를 교내에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뭐 어떻게 해라, 뭐 예절을 어떻게 해라,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라, 뭐 PPT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이제 기술적인 말하기에 대한 강의 같은 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말하기, 뭔가 진짜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훈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그런 말하기에 대한 강조를 해보자 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교양대학 차원에서 이 말하기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 여러분 챗 GPT나 생성인공지능 많이 쓰시죠? 근데 그런 그 기술도 굉장히 좋은 기술들인데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텍스트들의 과거 패턴들을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능하지만 또 뭐가 안 될까요?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산이 안 되고 또 이런 몸을 쓰는 그런 말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기술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2명의 참가 선수들을 모시고 교내 스피치 증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회차가 좀 재밌게 잘 되면 다음 회차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사실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큰 박수와 함께 이분들을 맞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그 규칙을 말씀드리면 여기 양옆에 있는 이런 알람처럼 30초의 약간의 그 대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타자는 와서 30초 동안 약간 고민해보면서 자기 말할 거 숨 고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에는 7분짜리 알람이 울릴 거고요. 저 7분은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7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끊어달라는 신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약간의 알람이 마지막에 울립니다. 약간 이렇게 졸리운 알람이 울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다른 제 말이 중간에 없이도 이 대회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별다른 호명 없이 바로 우리 첫 연사를 모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명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김민수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호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중간중간 어떤 연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 박수를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타자가요. 누구죠? 네, 첫 번째 발표자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김민지하고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를) 충분히 쓰세요. 숨 고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저에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렌트카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렌트카를 통해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에 많이 출연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저 예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인플루언서 할 만큼 예쁜가요? 혹은 압구정이나 성수 길거리에 서 있어도 저 예뻐 보이는가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외모 비교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외모 정병이라고 하죠. 외모 정신병이 외모에 집착하는 병이라면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쌍수, 다이어트, 메이크업, 패션 등을 통해서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을 때는 쌩얼로 다니고 꾸밀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렌즈를 끼게 되고요. 갑자기 뭐 유튜브에 검색해서 메이크업 하는 방법, 뭐 패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외모 정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러한 메이크업이나 관련된 조회수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뭐 남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 진짜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무쌍인 짝눈인데요. 제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셀카를 찍기 전에 잠깐 그 스틱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서 양쪽 눈의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한쪽 쌍꺼풀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정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요. 그러면 저를 좋아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진이 예뻐 보였으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보느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이것도 하고 있고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보정된 내 모습을 보고 나르시즘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때가 1학년을 마치고 제가 렌트카를 가지고 인천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이탈리아 밑에 있는 나라인 몰타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막상 어학연수를 가니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장보고 밥도 다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할 시간? SNS를 볼 시간. 그래서 SNS를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인플루언서 언니들 사진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없어집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까 외모 집착이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몰타에 갔었을 때 뭐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뭐 등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랑 노니까 근데 어울리는 사람들의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근데 저는 비교도 공통점이 있어야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태생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미의 기준도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외적인 요소에 강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좋고 하다가 제가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여기 조금 사진이 가려졌지만 바다가 보이죠? 정말 예쁜 바다예요. 바다에 해변 가면 우리 뭐 하죠? 수영하느라 뭐 비키니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키니를 입을 때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입는다고 하면 저는 용기가 잘 안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고 있어요. 내가 뚱뚱하든 뭐 튼 살이 있든 뭐 털이 많든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뭐 힐끗힐끗 보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도 않고 그냥 살은 살이고 뭐 가슴은 가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신경 썼구나, 내가 너무 사람들 눈치 많이 봤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비라는 댄서 아시나요? 가비라는 댄서가 과학자 궤도님께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근데 답변해 주신 게 가비야 너 그런 생각하기에 우주가 너무 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때 조금 모순적이게도 내가 너무 작은 존재고 나 별거 아니어서 나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누구와 다르게 제가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는다고 기사화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나 그냥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우주 먼지이고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주 먼지이고 일시적인 존재이고 뭐 어차피 죽는데 굳이 이렇게 다 신경 쓰고 내 외모가 어떻고 내 짝눈이 어떻고 이걸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거에서 조금 해방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대학교 영상 서포터즈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한 번의 경험은 연세 반응처럼 다른 곳에도 합격을 해서 이제 관세청처럼 몇천 명이 제 얼굴을 봐도 저는 괜찮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과기대라는 렌트카를 빌리셨는데 그 거울, 자동차 내에 있는 거울을 너무 보면서 외국무 점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고 계신다면 저는 It's time to drive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과감히 도전하셔서 운전대를 잡으셔서 운전을 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신감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렌트값이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약 4년이라는 렌트 기간을 잘 이용하시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쓰셨습니다. 1번 타자로서 역할이 아주 막중한데 멋지게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발표자 경도훈하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도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가 대학에 와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1살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마 대학 입학 후에 다사다난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다사다난한 생활에서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즐겁고 그리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자유보다는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다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다는 말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택지의 폭이 이게 넓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해요. 따라오는 책임인 거죠. 선택에 따라. 그렇게 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앞으로 펼쳐져 나갈 나날들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많이 선택을 하면 결국엔 책임도 많이 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새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입학 후 선택지가 넓어진 뒤에 제 기대에 맞는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론가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보기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갖가지 운동들을 원없이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죽을 뻔한 경험도 몇 번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가서 코모도 왕도마뱀을 맞추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운 겨울밤에 러닝을 하다가 호수에 빠져서 119가 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아마 이 경험들이 단순히 그냥 자극에서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상 속의 경험이 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그런 사소한 일상 속의 경험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온 이후로 카페 알바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이제 그 샷을 맛있게 뽑고
라떼아트도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거의 40개에 달하는 지원서를 북사부추덕히해서 알바몬에서 막 곳곳에 카페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 군데에서도 뽑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면접을 보고도 불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카페는 경력직 신입을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신입인데 경력이 있는 게 말이 되나 약간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을 낙담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제가 지원하지도 않은 어떤 한 카페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덥석 물었죠. 근데 그곳은 해화동이었어요. 수리막사에서 왕복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 토일 3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저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 주말을 한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이제 밤까지 일을 하고 밤 10시에 퇴근을 하고 100번 버스를 타고 수리막사로 오던 와중에 그 버스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한 가수의 무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 가수는 남자 가수였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작년 겨울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 누구죠? 그쵸, 지드래곤이에요. 저는 이때 이 지디의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더라고요. 이게 딱 바뀌어서 온몸에 전율이 돋았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이때 이후로 불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쵸, 이제 그 지디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디병에 걸림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크고 작은 인생에 관한 질문들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정답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절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오히려 자유롭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이 남의 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디의 무대를 우연찮게 보고 나서 차차 노력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저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거든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보면서 오늘은 흰 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가야 남들이 날 좀 더 단정하게 보겠지. 그런 걸 생각하며 옷을 고르고 말할 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말하곤 했어요. 근데 점차 그러지 않기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변화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천천히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 뒤에 문예창작학부로 복수 전공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저는 근데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냥 책임을 다할 뿐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정답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 어떠한 정답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본인만의 길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으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러한 바라는 방향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심사평가표 중에 하나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를 잘 고르는가이기도 한데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빅뱅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듣는다고 하니까 매우 이상하게 기분이 느껴집니다. 자, 경도하고 굉장히 잘 들었고요. 다음번은 성예지하고 준비가 되면 발표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써요? 나에게 과기대는 불안과 썸 탔던 곳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생이 되고 불안과 아주 은밀한 썸을 탔습니다. 어쩌다가 불안과 썸을 타게 됐는지, 썸이 썸북나지는 않았는지, 제 오랜 불안과의 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예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만의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저는 전과후 첫 시험이 그랬습니다. 원래 행정학과였던 저는 한 공모전을 계기로 기계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과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노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결국엔 시험 점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험이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노력 대비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에 더 강박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집중력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물 대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강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자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알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눈앞이 갑자기 깜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전등이 깜빡인 건가 했는데 제 신경이 잠깐 깜빡한 거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상태가 매우 건강에 좋지 않고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불안은 이제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제 일상계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미적분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 지하철이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답답은 한때 이게 안 내리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손으로 귀에 있는 이어폰을 확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생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라는 말을 연신 되뇌이며 핸드폰 갤러리로 들어가서 여행 때 찍어놨던 사진들을 보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저의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며 저한테 제게 찾아온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괜찮은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의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조차 불쑥 그런 불안이 찾아오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자율신경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8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50부터 100까지가 불안, 100부터 150이 공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98, 공황의 문턱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그간 경험했던 불안도 충분히 무서웠는데 공황으로 넘어가면 또 얼마나 무섭고 더 불안할지 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독 불안이라는 것을 의지력이 약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직접 겪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해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예시를 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단어를 말할 거예요. 그 단어의 이미지를 절대로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핑크 코끼리. 네, 됐습니다. 혹시 떠올리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역시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예쁜 코끼리를 머릿속에 한 마리씩 그리셨군요. 이렇듯 절대 떠올려서는 안 돼, 아니야 라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 핑크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불안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용기 내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제 보이프렌드한테 저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이프렌드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럴 줄 알긴 했어.
뭐에 무리가 가게 공부하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누구라도.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불안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후로 제 그 보이프렌드는 아침 9시, 12시, 저녁 6시 반에 뻐꾸기처럼 찾아와서 밥을 지금 당장 먹어야만 하고 밥 먹고서는 꼭 산책을 떠나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갔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숨통을 틔워줬고 사람들에게 요즘 밝아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불안을 숨기지 않습니다. 과기대는 내가 불안과 썸 탔던 곳입니다. 이 학교에서 저는 불안을 만나 애써 모른 채 하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보다 보니 불안 이 녀석이 조금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뭘 또 더 잘하고 싶었길래 이 녀석이 또 나왔는지도 스럽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 불안이 미운데요. 미운 정이 들더라고요. 같이 성장하면서 뭔가 이 녀석한테서 전후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불안과 썸을 그만 타기로 했습니다. 그냥 넌 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마음먹었어요. 썸은 그만 타기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썸붕이 난 거이기는 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여러분을 불안하게 한 것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셨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만의 불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감히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어떤 것을 떠올리셨든 여러분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 생각보다 맞지 않은 전공 공부는 우리를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압박이 가해지면 당연히 힘들고 답답합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시우하고 앞으로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떨리네요. 나는 떨리지 않아. 학생회장 같아. 떨려 보이나요? 아우, 떨린다. 떨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1학년입니다. 과기대는 별이다. 그리고 저는 문시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비밀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여기서 놀랍도록 공개해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꿈 얘기도 잠깐 했다가 결국 별까지 도달해 버리는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데 조금 궁금한,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날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30일이라는 날짜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날은 약간 기념비적인 날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나로가 1차와 2차 실패를 거쳐서 3차 발사 성공을 한 날입니다. 저는 이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생이어도 모자란데 저는 국경선에서 나고 자란 초등학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당시 저는 탱크 때문에 지각을 하는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네가 그냥 부모님들 직업이 그냥 약간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군인이 사람 지키고 의사가 사람 고치고, 그런데 이런 걸 저와 함께 보고 나니까 아이에게 그 경계선 너머에 다른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빠 우주 얘기를 하던 저는 어느 날부터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제 머릿속엔 발사체 공학자라는 꿈이 들어왔어요. 발사체 공학자는 로켓 만드는 사람이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사람 고치고 군인 사람 지키고가 아니라 별에 갈 수 있는 힘으로 온 지구의 사람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약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꿈이 약간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 공학자가 별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정치를 꿈꿔가지고 지구를 지킬 거면 외교관이나 대통령을 하지. 어떻게 별 생각만 하면서 별 같은 그런 꿈을 아버지와의 합의하에 저는 제 꿈을 외교관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텁텁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텁텁해지고요. 28 청춘 16세가 넘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청춘이라고 불렀는데 청춘이라는 말이 뭐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저는 감히 다르게 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춘이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시기인가? 저에게 청춘은 뭐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그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든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버텨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지나간 것들, 스쳐 지나간 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내려와 주세요. 네, 별똥별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무언가 보이죠? 별들입니다. 별 하나 주시겠어요? 네. 이 별은 타우 세티라고 합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먼저 개념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몇 광년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두 시각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속도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을 한편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육박해오는 현실이 만약 빛의 속도라면 그 빛의 속도 너머로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꿈을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타우세티는 지구부터 12광년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는 지구입니다. 타우세티, 교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구 2025년입니다. 거기는 몇 년인가요? 여기는 2013년입니다. 2013년이요? 25년인데요, 여기는? 거기 가는 데까지 별이 12년이나 빛이 걸린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직 크리스마스 12월에 우주선을 돌입하고 있는 문시우가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한 번이라도 지구에 머물렀던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우주로 날아가서 그 먼 시간을 거쳐 별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지금 겨울 밤하늘에 보이는 것 중에서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오리온 자리에 3개의 별을 끝에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 친구가 나옵니다. 네. 시리우스 A, 과기대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친구는 겨울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혹시 아까 저한테 별 주셨던 분 9년 전에 꿈이 있었나요? 전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되고 싶으셨나요? 네. 2016년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으면 몇 년 동안 그 꿈을 유지했어요? 한 1년 정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리우스 A는 가장 밝은 별이지만 우리로부터 9광년 떨어진 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꿈은 초딩 때 한때의 꿈으로 청춘이 되어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저분의 꿈은 우리에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별에 3가지가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멋진 이름이 3개 써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코드네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의 코드네임이 적혀 있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 있는 꿈, 그것이 빛으로 돌아오게 될 첫 번째 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 3가지가 적혀 있다면 몇천 년간 인류가 지켜봤던 별이 3개의 꿈을 담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25년, 30년, 40년 더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지구에서 빛냈던 꿈은 우주로 날아가
이곳으로 별빛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25광년 안에 200개의 별에 우리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00개의 별을 더 얻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 한쪽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한쪽으로 간직해야만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별이 되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이 된 우리의 꿈을 기억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과기대는 제게 별입니다. 그런데 과기대만 별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꿈을 나눴던 이 공간, 동시에 우리와 과기대도 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시였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자리로 모시다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정다연 할부께서 발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앞에서 거의 뭐 뮤지컬을 찍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소품까지 준비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한 얘기가 조금 너무 작아 보이나 싶긴 한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기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 이거 참 유행이죠. 다들 뭐 즐겨 보시나요? 저는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출연자들이 한 공간에 들어가서 막 썸도 타고 새로운 관계도 맺고 감정의 혼란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저 역시도 과기대 안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많은 감정의 혼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20대 대학생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연애 얘기잖아요. 제가 사실은 나이도 좀 있고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제 시간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언니나 누나 아니면 혹시 뭐 동생이 연애 조언 간단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냐면요, 저는 동아리에서 만난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같이 들릴까봐 좀 민망하기도 한데 굉장히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가 찾던 사람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썸을 타봤고 사람들을 만나봤고 이상한 사람들과 막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그 교훈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말하면은 오늘 이제 밤을 샐 수도 있으니까 제 주변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고자극 도파민, 우리 도파민 좋아하잖아요. 도파민 썰 딱 2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만약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 들었던 얘기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썰, 아주 제목부터 자극적이죠? 혹시 여기서 야구 팬 계신가요? 어디 팬이세요? 저 한화요. 한화 선수들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코로나 때쯤 그때 거리두기가 한창 있었던 때죠. 제 지인 중에 너 한번 이 선수들이랑 미팅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역시 야구팬이기 때문에 야구팬한테 야구선수랑 미팅할 기회? 이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갔죠. 그런데 가서 막상 본 선수들은 얼굴도 성격도 말투도 그냥 다 별로였어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치만 저는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직업이 야구선수라는 것만으로 제가 그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야구 선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도 여자들한테 잘 먹히는 걸 알더라고요. 대화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고 저한테 술도 많이 먹였고 제가 원치 않은 스킨십까지 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매력에 제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그들이 넘어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선수들은 일부러 그런 야구팬 여자들만 골라서 만난다고 해요. 왜냐? 자기들이 먹히는 걸 아니까. 쓰레기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교훈들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 강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썰은 제가 새내기 때 있었던 일인데 동아리 선배한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삼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온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꼭 다짐을 했죠. 나는 군필 복학생 오빠를 꼭 만나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아리에 들어가서 되게 다정한 선배 한 분을 만났어요. 정말 다정했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배의 다정함이 점점 도가 지나쳐갔습니다. 제가 다른 선배랑 말만 섞어도 뭐 혼자서 질투를 엄청나게 하고 제가 조금만 답장을 안 해도 혼자 패닉 상태에 막 빠지더라고요. 제가 무서움을 느껴서 좀 도망치려고 하자 이런 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웃긴 건 저는 이 사람과 사귀는 상태도 아니었고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잘해주길래 저도 그냥 잘해줬던 것 뿐인데 혼자서 그냥 저랑 썸 타고 연애하고 저랑 손주까지 만들어버렸더라고요. 본인이 설정해놓은 관계에 저를 갖다 대입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는데요. 겉매력에 속아서 무례함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내 감정과 관계는 내가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은 결국엔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되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 먼저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성을 만나고 그리고 연애를 잘하려면 남에게 먼저 나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내가 단단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내가 다가오는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또 연애하고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께는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인생에서 연애가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1순위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이런 거 참 많더라고요. 아, 나는 뭐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내 남자친구가 가지 말래. 아, 나 여자친구랑 만나야 돼가지고 오늘 못 볼 것 같아. 아, 나도 친구랑 놀고 싶은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기준에 있고 어떤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정확히 설정해야 좋은 연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기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과기대에서 다양한 학문과 전공을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다양한 감정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과기대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지 나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스스로 사랑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깥에 새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나 싶었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로 경험을 이제 잘 풀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6번째 발표자 박재웅하고 앞으로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대는 붕어빵 가기다. 혹시 이런 비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이렇게 낯설고 생경한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과기대랑 붕어빵 가게랑 뭔 관련이지? 그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붕어빵 가게가 파는 것, 즉 붕어빵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붕어빵이 지금 이 날씨가 추운 계절에 엄청 인기가 많죠. 저 역시도 붕어빵을 진짜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는 여름에도 다른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 붕어 싸먹고만 사 먹는 사람인데요. 혹시 이게 붕어빵에서도 많은 취향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팥을 좋아하나요? 슈크림이 좋아하나요? 제가 먼저 좀 간단한 설명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팥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우와, 맞네요. 이번에 슈크림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오, 진짜 정확히 반반이 걸린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팥이 좋냐, 슈크림이 좋냐, 이거 항상 맨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붕어빵을 이렇게 팥도 먹고 슈크림도 먹고 하는 사이에 제가 좀 충격적인 붕어빵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붕어빵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붕어빵은 뽀로로 붕어빵이다. 정확히는 전 슈크림만 먹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샀던 건데 이걸 이렇게 에어프라이에 돌리고 이거 먹었는데 이게 붕어빵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붕어빵은 그 붕어 모양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붕어 모양이 아니고 뽀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붕어가 아니라도 붕어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걸 먹다 보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들었어요. 바로 붕어빵과 델리만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게 붕어빵도 빵이고 그 델리만주도 사실 빵이잖아요. 그리고 슈크림 붕어빵만 한정짓는다면 속의 속재료는 다 슈크림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델리만주와 붕어빵을 구분을 지을 수 있는가? 만약에 붕어로만 따지면 아까 이렇게 우리 뽀로로가 이게 라는 발레도 있고 요즘 21세기에 안 돼, 이렇게 너 붕어빵이 붕어만 되는 것은 좀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 아니 동물종 차별주의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좀 논란에 시달려요. 나무위키 논란 이렇게 여기다 본인 이름이 박히는 걸 싫으면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둘의 차이는 파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델리만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델리만주는 보통 지하철역에서 팝니다. 지하철역에서 그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를 맡아보면 그 근원지가 델리만주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델리만주가 파는 장소 지하철역은 굉장히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지하철역에서는 지하, 즉 환기도 안 되고 밀폐된 공간이며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역을 가는 시간은 출퇴근 아니면 등하교 시간 이게 배고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에서 농축된 델리만주 냄새는 이런 예정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거기서부터 이게 따라가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 같이 설계되었지요. 게다가 이 델리만주는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다른 길거리 음식과 달리 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즉 다른 이렇게 예를 들면 강동역에 가든 명동역에 가든 그 홍대 입구역을 가든 이 델리만주 맛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화된 음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는 그저 지나가서 먹은 다음에 다시 사라지는 그런 지나가는 공간의 음식이죠. 반면에 붕어빵은 어떨까요? 붕어빵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우연성을 보고 싶습니다. 우연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연찮게 반응하는데요. 먼저 우리 이맘때쯤 되면 항상 에브리타임 아니면 요즘에는 그 동네 당근 같이 당근에 있는 동네 컨벤츠 같은 게 있죠. 거기서 항상 이렇게 붕어빵 가게 어딨나요? 이런 거 묻는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게 붕어빵에 대해서 장소를 찾아주는 그런 집단지성 어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붕어빵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찾기 힘든 걸까요? 붕어빵 가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붕어빵은 이 델리만주와 달리 길거리 노점 음식이기 때문에 장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또 겨울철 한정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발견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길거리니까 저희가 평소 안 가던 곳에도 숨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려면 평소 안 가던 곳, 다른 길거리 아니면 좀 빙그르르 돌아갈까? 그럴 때만 발견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붕어빵 가게는 굉장히 우연성을 띠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춥고 겨울이니까 그 냄새가 다 퍼지지가 않아요. 이 붕어빵 가게는 근처에 가면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쪽에서 델리만주와 달리 우연적이지 않는 직접 찾아가는 그런 머무는 장소의 음식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붕어빵 가게를 과기대랑 같이 비유한 적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만큼 오실 줄 몰랐는데 엄청 왔던 것은 다 이렇게 홍보를 보고 혹은 친구의 소개로 아니면 이런 게 흥미 있어서 왔을 겁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온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붕어빵적인
붕어빵 가게 같이 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붕어빵 가게로 거듭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붕어빵적인 연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붕어빵적인 연결은 뭘까요? 혹시 이 스피치 대회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스피치 대회가 끝난 후 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한 다음에 수루를 하면서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간 다음에 집에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할 것입니다. 혹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아까 조사했을 때 팥이 좋아하는지 슈크림이 좋아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던 옆에 있던 친구, 밤새 이렇게 열심히 같이 공부하던 친구, 혹은 이렇게 강연 같은 걸 많이 자주 오면 그때 이렇게 항상 좀 익숙한 얼굴들 보이는데 그런 얼굴은 익숙하지만 이름은 모르는 친구, 그런 친구들과의 연결은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닐까요? 좀 지속 가능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붕어빵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델리만주의 가게처럼 그저 지나가고 소비되고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붕어빵 가게처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고 또 다음날 붕어빵을 먹고 싶을 때 그 가게를 찾아가는 그런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먼저 제 자기소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박재우입니다. 저는 그 붕어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붕어빵을 해왔고, 저는 팥보다 시크림이 좋고 머리가 좋고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전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앞에서 하면 사문단적이라고 큰 소리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면서 붕어빵적인 연결을 하면서 우리 같이 붕어빵 같은 과기대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학부 덕분에 내가 세상에 이렇게 붕어빵에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을 성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7번째 발표자입니다. 안준희 학부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시험 삼아 나와봤는데 너무 잘해버리셔서 큰일 나버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장난치다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일단 나온 김에 그냥 재밌게 한번 즐기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본을 다 까먹어버렸거든요. 네, 큰일 나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나에게 거기된 도전이다라는 주제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자동차공학과 2학번 안준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다 까먹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일단 세상에 많은 처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얻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저의 오늘 할 얘기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어떤 구체적인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저에 대해서 한 소개를 한다,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본다라는 방식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 이런 사람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갔을 때 신시에서 찍었고요. 이제 이름 뭐였지? 사진 찍는 데였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사진 찍었고,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전라도 순천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원래 이제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도시에 오게 돼서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기본적으로 농촌에 살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이런 문물이나 이런 걸 아예 몰랐습니다. 그 산 중턱에다 집을 짓고 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걸 아예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집을 나가시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도시로.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학교를 새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에 가봅니다. 이 도서관에 간 계기가 이제 제가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걸 당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하루 종일 틀어박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틀어박히게 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은 책이 이제 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인물에 관련된 역사를 다루는 책인데 이제 그런 걸 계속 읽다 보니까 역사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제 역사에 대해 계속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중국사, 영국사, 막 한국사 이런 걸 막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립중앙문화관 같은 데 가서 뭐 전시회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강연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취미가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한 시스타그램 같은 건데 이제 시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100만 원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글로 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논리적 글쓰기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를 써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를 통해서 대회나 이런 학교에서 유행하는 작은 행사 같은 데 많이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진 위에 있는 주제가 기계자동차공학과인데요. 제가 이 기계자동차공학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역사랑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학자를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잘 인식이 안 됐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따로 살고 있어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갈 때 되니까 우리 집이 좀 살기 힘든 집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역사학자 꿈이 돈이 안 든다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이 잘 되는 직업이 뭐냐 하니까 공과를 가면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하길래 근데 그때 생기부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쓰고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과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께서 중국분이십니다. 제 연변 출신의 조선족인데요, 제가. 조선족이다 보니까 약간 해외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서 뭔가 하고 싶다. 난 대한민국보다는 약간 해외 쪽에 뭔가 나가고 싶다는 걸 가지고만 있었는데 방금 전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무조건 나가는 보는데 내가 뭘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말이 걸기 시작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미국인이었고 이분은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이제 온 이분이 소속분이시고 이분 동석분이세요. 그리고 후에 통일되셨을 때 만나서 친구 되신 분들이고 이분이 인도인이었는데 길 잃었다 해서 제가 길 알려드렸고 이분 포르투갈 사람이셨는데 이제 분수쇼 보다가 옆에 있으신 분이 막 자고 계시길래 깨워서 드렸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애니메이션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일본 한번 가봐야지 않을까 싶어갖고 쿠팡 알바할 때여가지고 당일치기 일본 가갖고 이제 만화책 사는 데 가갖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진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많은 처음을 겪게 됩니다. 저도 지금 처음으로 마음에 돌아가기도 없고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기계공학과 하는 데서 왔고 과학기술대학교에 왔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음 하는 일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무엇이냐 생각하면 저는 일단 처음 겪은 것을 만드는 힘이 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과계대가 도전이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끝. 시간을 매우 절약해 주셨습니다. 간결하게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는 일 자체가 도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멋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8번째 발표자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도현하고 준비해주세요. 예,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밝았는데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저는 좀 발표를 밝게 하고 싶기 때문에 불을 좀 켜고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굉장히 팟팟한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떨리는 것도 있고 지금 몸살 감기에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이 굉장히 추우니까 저처럼 되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대는 클리셰다. 저는 우선 간단한 질문 하나로 발표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집안일도 다 했고 이제 샤워도 다 했어. 이제 누워갖고 좀 쉬려고 합니다. 벌써 상상만 해도 좀 행복한데 여러분 심심하니까 넷플릭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장르가 보고 싶으신가요? 액션? 아니면 로맨스? 아니면 코미디가 있을 수도 있고 스릴러가 있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예, 뭔가요? 저 코미디요. 코미디요? 네, 저는 사실 로맨스 코미디가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본이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로맨스 코미디 어쨌든 코미디니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를 켰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아주 잘생기고 예쁜 보기만 해도 눈이 은혜로워지는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나올 겁니다. 두 사람 어떤 사이일까요?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인데 어느 날 카페에서 여자가 남자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당신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아 이거 너무 옛날 포도신가요? 해서 이런 식으로 뭐 티격태격하고 여자도 뭐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짜증나네 해서 이제 서로 이 미친년은 뭐야? 미친놈은 뭐야? 예, 이런 식으로 하고 헤어집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예, 그쵸? 다시 만나죠.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짜증나는데 살짝 정이 또 쌓여. 누가 또 힘들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가 관계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사랑 힘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키스 한번 진하게 해주고 해피엔딩 짠! 예, 와 드라마 한 편 다 봤다 그쵸? 예, 저희가 사실 이렇게 드라마를 본 게 아닌데 지금 드라마를 한 편 다 본 것 같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클리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드라마 내용이 클리셰 굉장히 뻔하다, 다 보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우리가 어느 날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반복돼가지고 안 봐도 이 이야기가 너무 뻔해 하는 이야기를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클리셰가 사실 이 작품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작품 속에만 있는 게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저희 인생도 바로 클리셰입니다. 지금 끄덕끄덕 맞는 것 같아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은 좀 재미없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0살짜리 이제 대학생, 새내기 남학생이 있습니다. 새내기라고 하기엔 좀 연말이라서 좀 상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남학생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학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챙기고 그리고 남학생이잖아요.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 합니다. 좀 말아보니까 좀 기분이 좀 착잡해지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시 학점 쌓고 연애를 할 수도 있겠고 취업 준비를 하고 돈을 벌고 근데 사실 제가 문예 창작학과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작가는 돈을 잘 못 벌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라는 소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상등이 절실해서 투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스펙 쌓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살겠지?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겠지? 인생의 흐름이 뭐처럼? 우리가 안 봐도 다 보이는 드라마처럼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안 봐도 우리 인생의 흐름을 그려볼 수 있게 된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우리 인생 어떻게 흘러갈 게 너무 뻔해. 난 너무 힘들게 일할 거고 간신히 취업할 거고 사람을 만날까? 너무 회의적이야. 그럼 이렇게 뻔히 보이기만 하고 너무 힘든 이 인생에 과연 재미가 있을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공허한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느 날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처럼 드라마의 앞부분도 아니야. 사실 포스터만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다 내용이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영화, 애니 안 보십니까? 아니죠. 보죠. 그걸 보면서 재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다 그려져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클리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클리셰라는 게 요즘에 사실 너무 뻔하다라는 나쁜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클리셰가 원래는 뭐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반복돼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 너무 멋져, 이 이야기 구조, 이 흐름으로 가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감동적이야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야기 구조들이 바로 클리셰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클리셰가. 해리포터나 셰익스피어도 뜯어보면 다 클리셰고요. 요즘에 유명한 거 있습니까? K-pop 데모넌터스 있죠? 그거 클리셰잖아요? 어떻게? 히어로 3명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무찌른다. 이제 클리셰예요. 그런데 우리가 캐리언을 보면서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재밌죠.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뻔한 이야기가 재밌게 느껴지는가? 바로 저는 그 이야기의 재미가 바로, 이야기의 힘이 바로 이야기의 구조, 클리셰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야기 구조 어떻게 흘러가서 위기에 빠지고 극복해서 동료들의 힘, 이제 이렇게 다 뻔히 보여.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야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비를 겪으며 어떤 사건을 겪고 성장하느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도 이거랑 아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름이 이도현입니다. 예, 배우랑 똑같죠? 얼굴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과기대가 클리셰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야? 제가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과기대생인 이상 과기대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과기대생이시죠? 그쵸? 과기대 안에서 저랑 똑같이 이 과기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같은 공부를 하고 뭐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친구를 만들고 뭐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뭐 어떻게 그래 뭐 돈을 벌겠지 뭐 취업을 하겠지 뭐 결혼을 근데 결혼 사실 좀 요즘 안 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여자를 좀 좋아해서 일단 결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여튼 이 뻔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그래 그러면 이 인생이 너무 뻔하니까 재미가 없을 거야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흐름 사실 우리 굉장히 클리셰처럼 이야기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조미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각자만의 개성있고 매력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빙빙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기 지금 제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지금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나이대, 뭐 비슷한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지만 전부 모두 각자의 아주 멋지고 개성있고 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예창작학과 전공자께서 말아주시는 클리셰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도 좀 들었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발표자인 이종하부를 모시게 됩니다. 자, 이제 총 4명 정도의 발표자가 남아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ADHD가 있어서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돼서 많이 말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나에게 과기대가 어떤 것인지 많은 발표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기대는 어떤 것일 것입니까? 저에게 과기대는 시원하게 맞짱 뜨는 곳입니다. 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천박한 말을 쓰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특히 남자분들, 내가 친구랑 정말 애매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요 이게 화해를 합니다. 선생님이 사과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원수 같던 놈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 과기대가 왜 맞짱 뜨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는 이 불안과 정말 피 터지게 싸워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DHD도 있고요. 이거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이 불안이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하루라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내 주식창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연락하고 있는 내 썸녀가 연락을 안 봐.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중간고사 조졌는데 기말고사는 내가 조져지는 거 아니겠지? 등등 많은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불행하게도 이 불안이란 힘이 너무 강력합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긍정보다 부정이 약 2.5배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창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2,000만 원이 됐네요. 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요, 여러분의 1,000만 원이 그 원금이 500만 원, 100만 원, 만 원으로 떨어지면요,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다릅니다. 그러면 또 볼까요? 이 불안이란 감정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어릴 때는 엄마가 밥 안 줘서 기저귀가 안 갈아줘서 울고,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새학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능은 어떡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입시 생활을 마치고 이 대학교에 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고민이 사라지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2030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을 좀 돌아보면요. 연애, 결혼, 취업, 뭐 학업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이걸 만약에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고민이 없는지 제가 아니라 이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혹시 취업, 뭐 결혼,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고민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뭐 어쨌든 대부분의 어른들은 제가 여쭤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이제 너 이거 진짜 시작인 거야. 이제 큰일 났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의 힘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불안이 많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강력한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초조함과 그 프로젝트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 그리고 이 발표를 준비한 이 시점까지 제가 오히려 더 연습하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요, 언젠가 지칩니다. 번아웃이 오죠. 아니, 당신이 그 부정의 강한 힘으로 열심히 달리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번아웃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30분 동안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ADHD까지 있어서 그 30분, 소중한 30분 내에서도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접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시험은 얼마 안 남았고 공부할 건 많은데 그래서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은 편하고 이부장판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30분이 아니라 15분 만에 잠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을 돌아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함들을 찾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성취라든지 이런 작은 기쁨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이 불안이 나를 계속 따라오지만 동반자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 모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안,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그 강력한 힘으로 열심히 달리시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을 돌볼 줄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을 딛고 이렇게 발표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도 패션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자, 이번에 10번째 발표자 모실게요. 허정빈하고 준비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다 대본 대로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대본이 따로 없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말을 그냥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누워서 잘 들어주세요. 내게 과기대란 어떤 꿀잼을 찾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계속 꿀잼 요소를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산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정해진 건 없는데도 계속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행정학과랑은 전혀 관련 없이 저는 원래 농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게 좀 꿈이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엘리트 농구부가 있는 중학교 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일 작죠? 여기서도 제일 작습니다. 제 키도 보고 그리고 먼저 연락이 왔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키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제 키와 어머니 아버지 키를 본 결과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스카우터 분들이 옳으신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에도 이제 농구 선수가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해도 되다 보니 경영학과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문과여서 그나마 문과에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어디일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경영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와서 학업 성적은 뒤처지고 학업 성적이 뒤처지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학교 가는 게 귀찮아져 보니까 인간관계도 정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꿀잼을 찾아서 학교가 아닌 학교 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에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청년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청년단체에 가입을 해서 시 지자체로부터 청년 공간을 위탁을 받아서 청년 공간에서 청년들에게 뭐 스터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위탁 공간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위탁 공간을 운영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과 연락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공무원과 전화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유의 공직 딱딱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일하지? 여기 공직 너무 과정만 중시하고 결과는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공무원이 되면 차라리 저거보단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어쩌면 공행정 분야에 나아가면 재밌게 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기대 행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에 오게 돼서는 또 행정 분야를 살리면서 어떻게 또 재밌는 걸 찾아볼까라고 하다가 노무사 수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제 여자친구랑 같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를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상심이 되지만 그래도 꿀잼 요소를 찾기 위해서 이 노무사 수험에서 얻은 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일을 또 계획 중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업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하게 됐는데 바로 팝업 스토어에서 슈퍼바이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쉽게 말하면 관리자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뭔지 아세요? 네, 플레이브입니다. 당장 엊그제 성수동에 갔다 왔고요. 여기 저랑 닮은 나선호 형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팝업 스토어 현장에서 물건을 팔고 팝업 공간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사 일과 팝업 스토어 슈퍼바이저를 종합해서 제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3학년 2학기이고 내년에 부전공을 계획 중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제가 노무사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산재 쪽에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행정학과 말고 안전공학과를 이제 부전공을 하면서 안전관리자 쪽으로 나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팝업 스토어 슈퍼바이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 아니면은 뭐 마케팅 분야 쪽에 더 관심이 생겨서 경영학과를 부전공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게 더 잘 어울릴지라고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어쩌면 20살 때 했던 고민은 정말 뭐 막연한 고민일 수 있겠지만 지금 26살에 돼서 한 고민들은 조금 더 경험에 말미암아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팝업 스토어 NCT 드림 팝업 스토어를 했었는데 그때 가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란 아이, 너만의 느낌, 그 특별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느낌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굳이 전공과 전공 외를 구분짓지 않고 대학생이면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고민을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저도 아직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만큼 아직 이룬 거는 없지만 확실히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무슨 일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추가로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안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진득하게 1년 넘게 수험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두가 꿀잼을 찾아간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11번째 발표자 현승우하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우입니다. 발표는 박수는 아마 지금만 치실 수 있고 시작한 다음에 못 치실 거니까 지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저씨의 푸념을 보이스면 시작할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대는 ing다. 다들 중고등학교 나오셔서 ing가 현재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0년 7월 6일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그리고 인천에 어디 산부인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현수라는 존재가 폭발적으로 탄생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나쁘지 않은 성적과 그리고 나쁘지 않은 교우 관계와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성적을 가지고 결국 정시 파이터라는 상남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수능을 본 점수는 제가 충남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결국 예비 25번으로 떨어지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 군대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승우는 군대에 입영하자마자 큰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그 훈련병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제식 훈련을 합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좀 머리바리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앞발을 내밀어야 할 타이밍에 뒷발을 내밀어서 제가 그 친구의 뒤꿈치를 받고 그만 오른쪽 발목이 90도로 꺾여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의무대에서 인대가 다 끊어졌다. 그리고 중대장님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재입영을 해라 라고 했는데 상남자 현승우 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목발을 짚고 1시간 걸리는 훈련교장을 1시간 일찍 출발하여 결국 2시간 걸려서 도착한 다음에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훈련소를 수료를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서 선임들의 이쁨과 신뢰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으며 그리고 후임들의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약간의 욕을 먹으며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이란 문을 다시 넘어야 될까? 아니면은 취직을 할까? 결국 현승우는 직장인을 택하게 됩니다. 왕복 3시간이라는 서울까지 왕복 3시간이라는 거리를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술자리 그리고 이제 매일 같은 야근 이거에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크서클이 우중충하게 생깁니다. 다크서클이 우중충하게 생긴 현승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22년도에 이제 수시 지원을 하는 때인데 제가 다행히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에 면접을 잘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접관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으로 과기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현승우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낭만을 실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승우는 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바로 밴드부에 들어갑니다. 그는 기타와 그리고 메인 보컬과 그리고 베이스를 치며 여자들에게 이쁨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여자친구도 2번이나 이렇게 생기고요. 지금 없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했을까요? 학점은 못 챙겼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챙겼어요. 4.0이라는 1학년 때 학점을 받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안전공학과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나요? 역시 2학년 때부터 저 인생의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ISC 국제학생회에서 버디로서 외국인 학생 3명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말레이시아 학생이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데 자소서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 자소서가 진짜 엉터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소서를 전담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대핑 치고 그냥 밤낮 없이 그 친구랑 같이 자소서를 계속 적었습니다. 제가 거의 대피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최초 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평균 평점 2.3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시련이 또 생깁니다. 이제 제가 몸담고 있던 밴드부에서 이제 기존 세력인 저희 22학번, 21학번 세력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력과 신흥 세력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정치 싸움이 시작되는데 24살 현수 피가 끓고 있습니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댑니다. 하지만 결국 굴러온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나요? 결국 박힌 돌 현승우 폭발적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좌천된 현승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읊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3학년 때는 이제 학점 복구와 그리고 제가 원래 보시다시피 옷을 좀 잘 입잖아요. 그래서 빈티지 사업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기술 그 벤처경영학과에 있는 이제 과동아리 회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결국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완수를 했고요. 4학년 때 들어와서 고민이 또 하나 생깁니다. 아 그러면은 학점 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미약한 학점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약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러던 와중 전공 필수 교수님께 인간공학 교수님께 혹시 학부연구소로 들어올 생각이 없냐 제안이 들어옵니다. 결국 현수우는 이제 인간공학 연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밤낮 없는 하루를 매일같이 보내게 됩니다. 주말도 없고요. 여기 학부연구생 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밤낮이 없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 고비 끝에 이제 낙은 온다고 결국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걸로 이제 안전공학과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이제 그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그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또 개인 연구로 발표를 해서 그 다음에 인간공학 장상을 받았습니다. 인간공학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사가 진행했던 논문의 이저자로 이제 자리매김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숨쉬고 있는 이때까지 숨쉬고 살아왔던 현승호가 지금 여기 앞에서 또 살아가면서 당신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걸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왔던 젠슨황 아니면 뭐 이재용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보셔왔다시피 그냥 인생 고비 몇 번 있었고 그냥 대학생활을 즐기고 대학생활을 또 잘 했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제가 당신들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저씨의 생각에는 그냥 인생은 ING입니다. 진짜 흘러가는 대로입니다. 그 넷플릭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가 에피소드가 되게 많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만신창이가 된다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현재를 그냥 즐기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만족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냥 그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7분 만에 본인의 인생사를 훑을 수 있는 대단한 스토리텔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승우하고 아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을까 했을 때 이영준 선생님께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고요. 자, 벌써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절거하고 박수로 또 맞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점수 중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점수를 더 잘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 좀 독특한 삶을 살아서 공감성을 받기 좀 힘든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좀 호응을 돕기 위해 일단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손짓하면 과기대라고 하실 수 있나요?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과기대 한 번 더. 과기대는 출발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정의할 수 있듯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직장이나 새로운 기회들 자체가 많이 재출발점 이런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출발점은 역시 출생이죠. 정말로 사람은 인간으로서 출발하니까. 하지만 제 출발점은 역시 몽골이었습니다. 네, 전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국적도 민족성으로도 둘 다 몽골인이고 사실상 한국에 돌아온 지는 한 딱 1년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몽골이란 출발하는 시작해서 저는 일단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앉는 것이 한국입니다. 전 1999년에 몽골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6년 뒤 딱 6살 때 되는 해에 한국으로 와서 일단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한 2년 반간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3년 뒤에 몽골 돌아오죠. 여기서는 뭐 몽골에서 일단 뭐 배울 건 배우고 사람들과 알고 친척들과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있다가 6년 뒤에 또 다시 주사위를 굴려서 미국으로 갑니다. 일단 미국에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1년 반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또 3년간 뭐 혼자 살면서 뭐 배울 것, 못 배울 것, 뭐 힘든 거 다 겪고 난 뒤에 6년 뒤에 또 다시 몽골을 돌아옵니다. 일단 해를 볼 수 있듯이 뭐 딱 코로나가 터질 때였었죠. 그래서 뭐 격리되고 사실 몽골 돌아오는 과정에서 터키에서 한 3주간 뭐 터키에 정착되고 왜냐면 제가 탈 비행기 자체가 터키를 거쳐서 몽골을 돌아왔어야 되는데 터키에서 늦게 오고 비행기가 이틀 동안 지체되고 근데 이틀 동안 지체됐는데 딱 다음 날에 갑자기 몽골이 그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3주간 터키에 있었죠. 그리고 뭐 코로나 끝나고 몽골로 돌아오고 한 1년 뒤에 또다시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때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이미 직장도 일해봤는데 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로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영어로 바로 공부나 하자 해서 대학교로 재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면 사실상 장학금을 아주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저번에. 그래서 뭐 일단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뭐 사실상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죠. 게다가 일단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것도 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일단 여기저기 가는데 여기저기 가면서 뭐 이 컨셉 자체를 볼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이 제 삶 자체가 뭐 부루마블 여기 비슷한 이런 보드 게임처럼 느끼기적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칸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왜 과기대는 출발칸인가? 라고 했는데 뭐 출발칸 사실상 딱 두 가지의 기능이 있죠. 출발하는 것과 딱 그 칸을 다시 지나치면 월급을 받는 것. 제 생각에는 과기대는 학위를 받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과기대로 와서 진짜로 학위만 받고 취직하고 할 생각이라서 많은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데 역시 아주 재밌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과기대에서 많은 학우들을 만나고 뭐 이 늙은 저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뭐 과기대에서 그 국제학생회 지금도 다니고 있는 국제학생회도 많은 활동을 해봤고 그리고 사실 한국이라는 이 황금 열쇠 이거 자체에서 가장 큰 준 것이 제가 저번 겨울 때 지금 방영하고 있는 피지컬 아시아 거기에서 의전 통역사로도 한번 일해본 경험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라는 게 저한테 좀 많은 기회를 주고 정말 많은 이런 새로운 것을 선물해준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저는 운이 좋았죠. 운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이 일단 몽골에 돌아오면서 한국어를 읽고 아니면 미국 가서 돌아왔을 때도 영어를 읽고 그런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잊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만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처음 네이버 웹툰이 2005년에 나왔는데 저는 2006년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 읽다 보니까 한국어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통역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그거 하다 보니까 사실상 들어오기 전에도 토픽 6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지금도 듣고 있겠지만 거의 한국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했었지만 뭐 정말 운이 좋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살 모든 게 좋은 건 뭐 또 아니겠죠. 힘들기도 했었고 미국에선 정말 혼자 살았을 때는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뭐 미국이라는 곳 자체가 엄청 비싸고 살기도 힘들고 게다가 일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퇴하고 일했었는데 뭐 힘들었었고, 그리고 몽골에 돌아와서 일단 취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러시아로 갔었죠. 저희 어머니를 살펴가기 위해. 그래서 일단 저희 누님도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한국으로 와서 잘 지내자. 제가 대학교를 끝내고 저희 누나는 그 의대 레지던시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번 해에 저희 누님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상 저희 누님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다 누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좀 많이 늘어났지만 제가 여기에서 다 모든 걸 체험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운이 좋아도 일단 그 운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보면 그 기회를 잡고 또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 운이 저한테 도착했을 때, 저한테 왔을 때 그걸 잡고 같이 가는 것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을 따라줄 수 있는 것은 역시 많은 것을 체험해야지만 그렇게 저희 운을 운이 좋을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알고,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동아리, 직업, 아니면 취미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역시 또 다시 비슷하게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웹툰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피지컬 아시아라는 정말 멋진 곳에 한번 일을 해본다는 경험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여기 한국에도 올 이유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영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미국을 가서 문제 없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운이 좋아하지만 많은 걸 하고 많은 걸 경험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는 폭은 넘겨지고, 그리고 자신의 열정 있는 것, 취미를 일단 쫓으라고 일단 말하고 싶지만 그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취미나 열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